부상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기회에 러시아가 편승하면서 세력 균형을 맞추고 안보 극대화를 추구하는 구조.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박상남 교수가 설명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스마트 제조업을 공격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GDP가 1경 6,847조 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GDP가 3경 2,387조 원으로 미국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1위. 반면에 러시아는 중국 GDP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중을 보시면 러시아는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10년 동안 수출해도 미국의 1년간 수출하는 규모보다 더 작은 수준이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단순히 이렇게 무역 통계 수치로만 보면 절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절대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자세히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조업으로 먹고 살고 있죠. 제조업을 잘 발전시키려면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러시아가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미국 에너지관리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47,805빌리언 큐빅미터, 이란, 카타르, 미국, 사우디 등을 모두 제치고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석유 매장량도 세계 8위로 미국이 보유한 석유의 2배를 거뜬히 뛰어넘는 수준이죠. 물론 미국을 견제하는 안보협력, 해양 강국화, 다자협력 체제 구축, 1대1로 AIIB 등 수많은 조약과 국제기구들을 통한 협력 관계를 모두 함께 종합 선물 세트로 설명해 드려야 더 정확하지만 오늘은 스펙타클한 무역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러시아가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천연 자원을 풍부하게 갖추고 거리까지 가까우니 당연히 사우디, 카타르 등의 중동 지역에서 실어 나르는 것보다 운송 비용이 훨씬 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보다 더 싸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무려 2896km 길이의 가스관을 550억 달러, 하나로 65조 1750억 원을 투자해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과 극동 야쿠티아 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중국 동부지역까지 이어버린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가스관, 이름도 거창합니다. 시베리아의 힘. 이 대규모 가스관이 약 5년 만에 완성되어 이번 달 초에 개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12월 2일 가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즉시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일 것이고 2024년이면 전 세계 가스 수요의 40%를 중국이 담당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를 보유한 러시아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를 소비하는 중국. 이렇게 쿵짝이 잘 맞으니 두 국가는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죠. 중국은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고 러시아가 그 자원을 갖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설치해서 대박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한국과는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선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이 빨간색 선이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사인해 만든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것이 지어지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부터 북한과 붙어있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미 가동 중인 또 다른 가스 파이프라인과 이번에 만든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된 것인데 세계 1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러시아가 이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 원하는 규모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지금까지 본 파이프라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길이의 파이프라인, 북한을 통과해 남한까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하나만 건설하게 되면 한국이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여 러시아로부터 값싼 천연 자원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 대한민국이 1년에 수입하는 석유와 가스 규모만 100조 원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싸게 수입해 온다면 단순히 이 100조 원이라는 비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최대의 골칫거리로 꼽히고 있는 미세먼지도 획기적인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현 정부도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심각하게 많은
석탄 발전을 대신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3분의 1, 초미세먼지는 8분의 1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천연가스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유일한 단점이 높은 가격이었는데 이를 한방에 해결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현재 한국은 단순히 어느 국가가 천연자원을 더 싸게 파는지만 계산해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정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셰일가스를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무역 흑자를 줄이면 미국인들이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떼돈을 벌고 있는 국가들에게 흑자 규모를 줄이라고 압박을 넣고 있고, 한국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의 두만강을 시작으로 강원도 원산시로 들어와 고성군까지 가스관을 세운다는 계획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 정부 시절, 즉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지난해 4월에는 대구에서, 한 달 뒤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비공개로 실무진들이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년 전에 단순히 형식적으로 체결했던 업무 협약 수준이 아니라 실무진들의 만남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에서 신베를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진전이 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겠습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 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 10월에도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스프롬 관계자가 무려 60명이나 모여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성민 가스연구원장과 최양미 기술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인 만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미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사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가스를 한국에 들여올 유일한 경로가 아니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에 공급할 해적가스관을 함께 설치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그룹 중 하나인 중국 석유 천연가스 그룹 CNPC의 장재민 회장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서 중국의 산둥반도 웨이하이에서 한국의 백령도를 잇는 174km 길이의 해저가스관, 이 경로를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것은 기약 없이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기다릴 필요도 없는 데다가 해저가스관 길이도 174km에 불과해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중국과 한국의 빠른 관계 회복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 우아한 형제들과 한국 최초의 신선식품 유통회사 마켓컬리에 투자해 대박 수익을 기록한 경험이 있는 중국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힐하우스 캐피털은 미국, 중국, 홍콩 등의 법인을 두고 60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SK차이나가 1,000억 원, 힐하우스 캐피털이 9천억 원을 투자해 1조 원의 공동펀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펀드는 SK가 중국에서 신사업 투자를 통해 중국 내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중국 1위 사모펀드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11월 11일 열리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관군제에서 올해 246조 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하루 만에 한국의 위니아 대우가 드럼 세탁기 26,000대를 판매, 4초에 한 대씩 판매가 되었고, 애경산업의 화장품은 지난해보다 371% 높은 실적을 기록. 이외에도 닥터자르트와 LG 생활건강도 295%, 187%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사드 여파에 따른 중국인들의 혐한 감정이 잠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최근 삼성이 중국에서 휴대폰 생산 라인을 완전히 철수하고 베트남과 인도에 옮겼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삼성의 철수를 두고 삼성은 중국에서 패배자가 아니다,
라며 삼성전자가 떠나는 마지막까지도 중국 공장의 직원들에게 두툼한 퇴직금과 보상을 한 것을 배워야 한다고 극찬하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2인자 리커창 총리까지 이례적으로 삼성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깜짝 방문하며 중국의 매체들이 중국이 삼성에게 배우지 못하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 이라는 특급 칭찬 세례들을 쏟아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마저 중국을 떠나게 되면 중국 경제가 받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느덧 주도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이 선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6배나 더 받아내겠다며 한국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셰일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넘어서서 전세계 에너지 패권을 노리고 있는 미국에는 한국이 러시아산 천연자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늘리려 하는 움직임 자체가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연가스를 어느 국가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애널데이터의 자료를 보시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1, 2, 3, 4위, 한국이 5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이 몇 년 후면 전체 수요의 40%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당연히 러시아산을 선호하고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한국에까지 이어지면 현재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는 일본으로 해저 터널이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고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라는 꿈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한국이 중국과 미국이라는 G2 국가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협상 파워가 생길 수 있던 것은 최근 수개월 동안 한국이 신남방 정책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홀로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FTA 및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영국, 이스라엘 등과 아시아 최초로 FTA를 타결, 심지어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중남미 5개국과도 한 번에 FTA에 서명하는 소름돋는 외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정부가 대량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 발전을 탈피하고 러시아와 가스자원 협력 강화를 해나가는 북방 에너지 정책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대박버스에 탑승한 것과 일본은 미국에 퍼주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헛발차기만 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리더십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G7이라 불리던 선진국들도 이번 위기에선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휘청거렸는데요. 그 중에서 G2 국가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무역전쟁,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홍콩 보안법 등 아주 다양한 이슈로 갈등을 겪으면서 전 세계에 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인도와 남중국해 주변국들에게 깡패짓을 하고 다니면서 세계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전 세계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 이 상황에서 오히려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사라지면서 한국이 내딛는 행보에 그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대응과 정책들이 단순히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에서도 선방하면서 해외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들은 방역 및 경제 정책으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고요. 한국의 정책을 배우며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 네티즌들도 한국의 대응을 극찬합니다. 어떤 누리꾼은 우리는 2020년에, 한국은 2030년에 살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해외에선 한국의 대처가 굉장히 앞서 있다고 생각하죠. 국제 컨설팅 업체인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렇다면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동양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리더로 부상하며 지구촌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코로나 대응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 세계의 모델이 된 만큼 수많은 미래학자들은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라고 극찬했습니다. 저명한 석학들도 앞으로는 아시안쿨의 중심에 있는 한국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젠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가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각종 외신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인 만큼 미래를 경험하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샘 리처드 교수도 앞으로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유학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한국에 있다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지구촌의 중심이 된 한국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처럼 이제는 첨단 제품의 세계 공장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IT 기업들은 한국을 잡기 위해 너나 할 거 없이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고요. 소부장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 포시 같은 IT 업체들도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런 한국을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미국의 무역 제재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무너지면서 오히려 한국만 더 승승장구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대놓고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환영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 반사이익으로 IT 산업에서 더 힘을 얻어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죠. 한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인 애플도 서서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애플은 한국의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지만 한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이폰에 탑재되어 있는 중소형 OLED를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이폰 판매가 저조해서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1조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반면 삼성의 스마트폰인 5월 한 달간 유럽 판매량 1위를 달성했을 정도로 유럽 시장을 장악했죠. 한국 기업은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5G, 가전제품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가전 분야에서 미국의 월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과 SK는 한국 반도체가 세계 1위를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있는데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D램 시장에서는 한국은 70%가 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1위를 하지 못했던 SSD 시장에서는 얼마 전 한국이 대만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거든요.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하는 SSD는 차세대 대용량 저장 장치인데요. 기존 HDD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오류가 적어서 점점 더 수요가 높아진 제품입니다. 이제 K반도체는 이전의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1위를 차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산업까지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K칩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1등을 넘어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전략까지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벌써 5G를 넘어 새로운 차원을 연결하는 6G 시대를 주도할 준비도 해뒀습니다. 한국은 IT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차 시장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세계 최초로 상용 수소 트럭을 만들어내면서 미국 기업인 니콜라를 따돌리고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게 됐는데요. 그 비법은 한국이 배터리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관련 기업인 삼성과 LG, SK, 현대기아차가 함께 동맹을 맺어 더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젠 전기차 절대 강자라고 불리는 테슬라도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곳에 일부러 공장을 짓고 승부했는데요. 테슬라 공장이 한국에 들어선다는 건 그만큼 한국 시장이 매력적이고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바짝 뒤쫓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 테슬라가 전기차 절대 강자라는 타이틀을 지킬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 부분에서 빠르게 성장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산 능력이나 품질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테슬라 전기차의 완성도는 기존 자동차 업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테슬라를 넘어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는 한국 기업은 우리가 익히 알던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엔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들도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데요.
호미와 갓처럼 우리의 전통적인 물품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가 하면 라면과 화장품, 적외선 렌즈를 포함한 수많은 K 제품들도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경제적인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K-팝은 BTS와 블랙핑크처럼 이미 전 세계적인 팬덤이 구축됐고요.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K-웹툰과 드라마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K-컬처 열풍을 타고 K-푸드의 매력도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인들에게 한식이 건강하다는 인식이 생겼고요. 또 라면 같은 즉석식품들은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좋다는 장점도 있어서입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한국 야구에 대한 관심까지 급증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인데요. 일본 프로야구는 관중 입장까지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생중계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오로지 한국 야구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이 이렇게나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미국 뉴욕타임즈 디지털 뉴스팀은 홍콩에서 철수해 서울로 옮긴다고 합니다. 이달 초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이 언론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섭니다. 원래 홍콩은 외국의 개방적인 지역이었고 자유분방한 언론 전통 덕분에 영문뉴스의 아시아 본부 역할을 톡톡히 해왔었는데요. 최근 홍콩 내 반정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만든 국가보안법 때문에 보도 조직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시아 언론의 중심지로 홍콩을 택하기가 애매해졌다는 거죠. 뉴욕타임즈는 새로운 아시아 언론의 중심지로 태국 방콕과 한국 서울,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도쿄를 고려했는데요. 이들의 최종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해외 기업에 우호적이며 독립된 언론이 있고요. 주요 뉴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영향력이 높은 국가인 한국이 아시아 언론의 중심을 맡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예전에는 지금 같은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20세기의 한국은 미래가 어두운 나라였거든요. 우리는 그 당시 한국전쟁의 폐허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국가였어요. 메가더 장군은 이 나라가 복구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거라고 했고요. 영국의 더 타임즈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70년 뒤 한국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잘 살고 강력한 국가가 될 거라고 말했다면 그 누구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과거에 암울했던 시기를 극복하고 1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젠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서도 일본을 누르고 최고가 됐고요. 독보적으로 월등한 LNG 선박 기술에 힘입어 전 세계 조선업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는 세계 5위, 군사력은 세계 6위일 정도로 강력하고요.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영화는 세계로 수출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10위의 강대국이 된 현실은 과거에는 황당하게 들렸겠지만 이제는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지금 한국은 IT 강국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있고요. 그린 뉴딜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세계 리더로 급부상했습니다. 덕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을 정도로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 시스템부터 식량, 경제적 지원, 방역물품 지원, 파병 등 다양한 나라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이렇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모두 빠르게 이뤄낸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확인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통일된다면 2040년쯤에는 미국과 함께 G2의 패권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도 세계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고 봤고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대로 한국의 성장이 계속된다면 정말 언젠가는 한국이 새로운 G7 국가를 넘어 G2 국가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반도체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